안녕하세요. 깊은 밤, 편안한 수면에 듣기 좋은 깊고 진한 역사의 한 조각을 들려드리는 잠들기 전 듣는 역사 이야기 잠들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도 세상에서 가장 편한 자세로 베개에 머리를 기대고 눈을 감은 채로 천천히 따라오세요. 단 10만 명도 되지 않는 병력으로 세계의 절반을 피로 물들인 인물이 있었습니다. 도시 하나가 사라지는데 하루도 걸리지 않았어요. 성벽은 불길에 녹아내렸고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으며 남은 것은 재와 뼈 그리고 영원히 지워진 이름뿐이었습니다. 당시 유럽 사람들은 그들을 이렇게 불렀죠. 지옥에서 온 군대. 그런데 더 무서운 진실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대학살의 시작이 고작 9살 소년 한 명이었다는 거예요. 그의 이름은 태무진이었습니다. 훗날 인류가 피를 토하며 부르게 될 칭기스칸이었죠. 아버지는 독살당했습니다. 가장 믿었던 자의 손에 가장 달콤한 술 한 잔에 목숨을 잃었어요. 그날 부족은 어린 태무진과 그의 가족을 초원 한가운데에 버렸습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죠. 초원의 법칙은 잔인했어요. 약한 자는 살아남을 자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9살 소녀는 어머니와 어린 동생들을 데리고 황량한 풀밭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먹을 것이라고는 들쥐의 피와 차가운 흙속불이 가끔씩 잡히는 새 한 마리의 날갯짓 뿐이었어요. 겨울이 오면 얼어 죽을지도 몰랐고 봄이 와도 배고파 죽을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 소녀는 죽지 않았어요. 그는 이를 악물고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죠. 자신을 버린 세상을 향해 피로 물든 두 눈으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모두 되갚아주겠다. 그 한마디가 초원의 바람을 바꿔놓았어요. 그 한마디가 유라시아의 역사를 피로 새기기 시작했죠. 소녀는 자랐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초원의 부족들은 서로를 물어뜯으며 영원히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요. 그래서 그는 하나로 만든다고 결심했습니다. 모든 부족을, 모든 피를 자신의 깃발 아래로 끌어들이기로 했죠. 그는 군대를 만들었어요. 10명, 100명, 1000명, 10,000명으로요. 혈통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충성과 실력만이 중요했어요. 그리고 그는 예케 자사크, 즉 위대한 법을 세웠습니다. 이 법은 단순했지만 그 안에 피가 흘렀죠. 여행자를 돕지 않으면 즉시 목이 잘렸습니다. 초원에서 길을 잃은 자를 외면하는 것은 그를 죽이는 것과 같았기 때문이에요. 불씨를 꺼뜨리면 죽었어요. 게르 안에서 소변을 보며 불을 끄는 자는 온 가족과 함께 목이 베었습니다. 겨울 초원에서 불이 꺼지면 그것이 곧 죽음이었기 때문이죠. 가출한 노예나 포로를 숨기면 죽었어요. 배신의 씨앗을 품는 자는 씨앗째로 불태워졌습니다. 전투에서 단 한 명이 도망치면 그 부대 10명 전체가 처형당했죠. 9명이 죽고 1명만 살아 돌아오더라도 그 한 명마저 목이 잘렸습니다. 너는 동료를 버렸다. 그러므로 너도 버림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이 법은 철저했습니다. 이 법은 잔인했어요. 그러나 이 법이 있었기에 10만의 군대는 한 몸처럼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배신은 없었고 약함은 용서되지 않았죠. 초원은 이제 피와 바람과 철의 노래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그 철의 그림자 속에 한 소년이 다가왔어요. 그의 이름은 수부타이였습니다.
고작 14살이었죠. 그는 칭기스칸의 천막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저는 쥐가 되어 거두어 드리겠습니다. 검은 까마귀가 되어 밖에 있는 것을 모아드리겠습니다. 부드러운 덮개가 되어 덮어드리겠습니다. 두툼한 바람막이가 되어 집을 가려드리겠습니다. 칭기스칸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그 어린 늑대에게 첫 임무를 주었습니다. 천막밖 겸호였죠. 밤낮 없이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대칸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아직 천막 안까지 들어올 자격은 없었지만 그것만으로도 수부타이는 초원의 엘리트가 되었어요. 그는 자랐습니다. 그리고 30살이 되던 해 메르키트족을 향한 복수전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이빨을 드러냈죠. 메르키트는 칭기스칸의 원수였습니다. 수부타이는 치밀한 함정을 파놓았어요. 정찰병을 보내 아이들 장난감과 가족의 흔적을 일부러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적은 그저 도망치는 유목민이라고 방심했죠. 그 순간 수부타이의 군대가 그림자처럼 덮쳤습니다. 그는 끝까지 추격했습니다. 칭기스칸이 내린 명령은 시적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잔인함은 지옥이었어요. 그들이 날짐승이 되어 하늘로 날아오르면 너는 송골매가 되어 낚아채라. 땅토끼가 되어 땅을 파고 들어가면 너는 개가 되어 두들겨 찾아내 잡아라. 수부타이는 그 명령을 문자 그대로 실행했죠. 강을 건너려던 메르키트 잔당을 덮쳐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남김없이 쓸어버렸습니다. 피가 강물을 붉게 물들였고 초원은 한동안 시체의 산이 되었어요. 그날 이후 14살의 어린 경호원은 칭기스칸의 4마리 개 중 가장 무서운 늑대가 되었습니다. 소년 태모지는 이제 칭기스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 속에서 수부타이는 피의 시대를 열어젖혔죠.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1장 피를 쥔 채 태어난 소년. 그는 처음부터 평범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탄생을 두고 이렇게 속삭였어요. 저 아이는 뭔가 다르다. 그의 어머니 호엘루는 임신했을 때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어두운 초원 한복판에서 하늘을 가르는 한 줄기 빛이 내려왔죠. 그 빛은 날카로운 창처럼 그녀의 가슴을 뚫고 들어왔고 그 순간 그녀는 온몸을 떨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아이는 세상을 바꿀 것이다. 그 꿈은 단순한 꿈이 아니었어요. 초원의 샤먼들은 그 빛을 천명의 불꽃이라 불렀고 하늘의 별들이 그날 밤 유난히 밝게 빛났다고 전해집니다. 별똥별이 비처럼 쏟아졌고 초원의 바람이 이상하게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는 손에 핏덩이를 쥔 채 태어났습니다. 다 태어난 아기의 작은 오른손이 꽉 쥐어 있었고 그 안에는 끈적하고 검붉은 피 덩어리가 살아있는 듯 꿈틀거렸어요. 샤먼들은 그 광경을 보고 몸을 떨며 외쳤습니다. 전사가 태어났다. 이 피는 철이 될 것이고 이 철은 세상을 베어낼 것이다. 초원의 사람들은 이 핏덩이를 운명의 꽃이라 불렀죠. 그 피는 곧 그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예수게이가 타타르족을 물리치고 돌아와 이 아이는 강철처럼 강할 것이다라며 태무진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가 태어난 세상은 전사가 살아남기에도 너무 잔인했습니다. 그곳은 몽골 초원이었습니다.
수많은 부족들이 서로를 죽이고 빼앗고 배신하는 땅이었죠. 오늘은 동맹이었다가 내일은 적이 되는 곳, 힘이 없으면 이름조차 남지 못하는 바람과 풀과 피만이 기억하는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년이 태어난 부족은 그 중에서도 가장 약한 쪽이었습니다. 강한 부족들에게 밀리고 늘 위협받으며 살아가던 집단이었어요. 말 그대로 살아남기만 해도 기적인 위치였죠. 그런데 문제는 외부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이 초원을 진짜로 뒤흔들던 더 거대한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금나라였어요. 금나라는 여진족이 세운 강력한 제국이었습니다. 그들은 몽골 유목민들을 철저하게 통제했습니다. 수레바퀴 높이 이상의 남자는 모두 죽여라. 미래의 전사가 될 수 있는 모든 강한 남자를 뿌리째 뽑아버린 것이죠. 초원은 점점 약해졌고 사람들은 점점 더 잔인해졌습니다. 그런 피와 배신과 어둠으로 가득한 초원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손에 핏덩이를 쥔 채. 그의 아버지 예수게인은 강한 전사였지만 결국 독살당했습니다. 가장 믿었던 동료의 손에 가장 달콤한 술 한 잔에 목숨을 잃었죠. 그날 부족은 어린 태무진과 그의 가족을 초원 한가운데에 버렸습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이제 진짜 시련이 시작되었습니다. 9살 태무진은 어머니 호엘룬과 6명의 어린 동생들을 데리고 황량한 풀밭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집도 가축도 식량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텅 빈 초원에서 매일매일 죽음과 마주쳤어요. 여름에는 들쥐를 잡아 피를 빨아먹고 뿌리를 캐서 씹으며 하루를 버텼습니다. 가을이 되면 마른 풀씨와 벌레를 주워 먹었죠. 겨울이 오면 상어는 지옥이 되었습니다. 눈이 수북이 쌓인 초원에서 불 한 점 피울 나무조차 없었어요. 주위에 손가락이 얼어 떨어질 듯 했고 배고픔은 칼처럼 배를 파고들었습니다. 어머니 호엘로는 아이들에게 풀뿌리 하나라도 나누어 주며 살아야 한다, 살아서 복수해야 한다고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형제들 사이에도 갈등이 생겼습니다. 특히 큰형 베케테르와의 싸움은 처절했습니다. 배고픔에 지친 베케테르가 동생들의 목마저 빼앗으려 하자 태무진은 활을 들고 그를 쏘아 죽였습니다. 피로 물든 초원에서 형제를 죽인 13살 소년. 그날 태무진은 자신의 손에 또 한 번 피를 묻혔어요. 배신당하지 않으려면 먼저 강해져야 한다는 차가운 진리를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부족 사람들은 그런 태무진을 노예로 삼으려 했습니다. 그는 쇠사슬에 묶여 끌려다녔고 도망쳤다가 다시 잡혀 심한 매질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쇠사슬을 끊고 숲속으로 도망쳤습니다. 9번이나 추격을 받았지만 그는 얼음처럼 차가운 강물에 몸을 숨기고 나무 위에 올라가 숨을 죽인 채 밤을 새웠습니다. 배고픔과 공포 속에서도 그의 눈은 결코 꺼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9살에서 13살까지 태무진은 초원의 가장 밑바닥에서 죽음과 매일 손을 맞잡고 살았습니다. 그는 들쥐를 잡는 법을 배웠고 눈 속에서 풀을 찾는 법을 배웠고 배신당하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이 소녀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를 악물고 살아남았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자신을 버린 세상을 향해
피로 물든 두 눈으로 이렇게 선언했어요. 모두 되갚아 주겠다. 그 한마디가 초원의 바람을 바꿔놓았습니다. 그 한마디가 유라시아의 역사를 피로 새기기 시작했죠. 그 피의 씨앗은 이미 그의 손안에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피는 서서히 세상을 적시기 시작했습니다. 2장, 빼앗긴 아내, 그리고 첫 번째 반격. 시간이 조금 흘렀습니다. 소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시 사람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완전히 무너졌던 삶 속에서 조금씩 기반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초원의 바람이 그의 이름을 조용히 속삭이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때 그의 인생을 다시 한번 뒤집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는 결혼을 합니다. 보르테, 그의 아내가 될 사람이었습니다. 이 결혼은 단순한 가정이 아니었어요. 살아남기 위한 선택이었고 세력을 만들기 위한 시작이었습니다. 보르테는 강한 부족의 딸이었고 그녀와의 혼인은 태무진에게 첫 번째 동맹의 끈이 되어 주었죠. 결혼식 날 초원은 오랜만에 웃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불꽃이 타오르고 노랫소리가 바람을 탔어요. 그 순간만큼은 그의 삶에 작은 평온이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그들이 찾아옵니다. 메르키트, 과거 그의 아버지 예수게이가 여자를 빼앗아왔던 그 부족이었습니다. 그 복수가 지금 정확히 돌아온 겁니다. 그들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어두운 밤을 가르며 태무진의 게르를 덮쳤고 사람들을 흩어버렸으며 그리고 그의 아내 보르테를 납치해 갔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눈앞에서 모든 일이 벌어졌어요. 보르테의 비명이 초원을 울렸고 그는 말 한마디조차 제대로 타지 못한 채 먼지 구름만 바라보고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다시 깨달았습니다. 약하면 또 빼앗긴다는 것을. 그리고 이번에는 사랑하는 사람까지. 그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여기서 무너질 것인가? 아니면 다시 일어설 것인가? 그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는 도움을 요청합니다. 자신의 아버지와 의형제를 맺었던 온칸 혹은 토오리칸, 그리고 어릴 적 함께 자랐던 형제 같은 존재 자무카. 세 사람은 손을 잡았습니다. 복수를 위해서. 그리고 처음으로 전쟁을 시작합니다. 이 전쟁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한 여자를 되찾기 위한 싸움이었지만 그 안에는 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건 자신을 증명하는 싸움이었고 자신을 버린 세상에 대한 첫 번째 반격이었습니다. 초원의 밤을 가르고 이지만 자명이 나 말발굽이 땅을 울리며 그들은 메르키트의 진영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화살이 어둠을 찢고 칼이 부딪히는 소리가 초원을 메웠어요. 태무진은 직접 앞장서서 싸웠습니다. 그의 손에는 이미 여러 번 피를 묻힌 경험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되찾아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결과는 단순했습니다. 승리. 그는 아내 보르테를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이 전투를 통해 사람들이 보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 다르다. 그는 전리품을 혼자 차지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싸운 사람들에게 고르게 나눠주었죠. 자신보다 부하들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이름이 초원에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의 생각도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되찾기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그는 더 이상 빼앗기는 쪽이 아니라 빼앗는 쪽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초원의 주인이 된다. 그 순간부터 그의 전쟁은 끝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그가 믿었던 사람들 사이에서 이미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자모카와의 미묘한 경쟁, 온칸의 계산적인 눈빛, 초원의 바람은 이미 새로운 피해 냄새를 맡고 있었죠. 소년 태무지는 이제 진짜 전사의 길로 한 걸음 더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는 아직 아무도 알지 못하는 거대한 그림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장 빼앗긴 불꽃 그리고 되찾은 칼. 시간이 조금 흘렀습니다. 소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시 사람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완전히 무너졌던 삶 속에서 조금씩 기반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초원의 바람이 그의 이름을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퍼뜨리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때 그의 인생을 다시 한번 뒤집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는 결혼을 합니다. 보르테, 그의 아내가 될 사람이었습니다. 이 결혼은 단순한 가정이 아니었어요. 살아남기 위한 선택이었고 세력을 만들기 위한 시작이었습니다. 보르테의 미소는 차가운 초원에 처음으로 따스한 불꽃을 피웠고 그녀와의 혼인은 태무진에게 첫 번째 동맹의 끈이 되어 주었죠. 결혼식 밤 게르 안에서 타오르는 불빛이 그들의 그림자를 길게 드리웠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이 조금은 관대해 보였어요. 하지만 그 폄호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그들이 찾아옵니다. 메르키트, 과거 그의 아버지 예수게이가 여자를 빼앗아왔던 그 부족이었습니다. 그 오랜 복수가 지금 정확히 돌아온 겁니다. 어둠이 초원을 삼키던 그 밤, 메르키트의 기병들은 그림자처럼 스며들었습니다. 말발굽 소리는 바람에 묻혀 들리지 않았고 달빛만이 차갑게 그들의 창끝을 빛냈죠. 갑자기 게르의 문이 찢어지듯 열리고 고함과 비명이 밤하늘을 갈랐습니다. 보르테의 손이 태무진의 팔을 마지막으로 잡았지만 그녀는 순식간에 끌려나갔어요. 그녀의 비명은 초원을 가로지르며 메아리쳤고 태무진은 말굽비를 잡은 채로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앞에서 사랑하는 불꽃이 꺼져가는 것을 그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람이 그의 뺨을 때렸고 그 순간 그의 가슴 속에 또 하나의 상처가 깊게 새겨졌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눈앞에서 모든 일이 벌어졌어요. 그 순간 그는 다시 깨달았습니다. 약하면 또 빼앗긴다는 것을. 이번에는 사랑하는 사람까지. 그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여기서 무너질 것인가? 아니면 다시 일어설 것인가? 그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는 도움을 요청합니다. 자신의 아버지와 의형제를 맺었던 온칸 토오릴 칸. 온칸은 케레이트족의 강력한 지도자였습니다. 예수게이와 피를 나는 안다의 형제였고 태무진에게는 아버지 같은 존재였지만 동시에 정치적 야만이 강한 인물이기도 했죠. 그리고 어릴 적 함께 자랐던 형제 같은 존재 자무카. 자무카는 태무진과 어린 시절부터 함께 웃고 울며 자란 안다였습니다.
매우 유능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전사였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누가 더 위인가라는 경쟁심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손을 잡았습니다. 복수를 위해서. 그리고 처음으로 전쟁을 시작합니다. 이 전쟁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한 여자를 되찾기 위한 싸움이었지만 그 안에는 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건 자신을 증명하는 싸움이었고 자신을 버린 세상에 대한 첫 번째 반격이었습니다. 밤을 가르고 초원을 가로지르며 그들은 메르키트의 진영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말발굽이 땅을 울리는 소리는 천둥처럼 퍼졌고 화살이 어둠을 찢는 소리가 밤하늘을 메웠어요. 태무지는 직접 선두에 서서 달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가 불타고 있었고 그의 창은 메르키트의 심장을 노렸습니다. 불화살이 게르를 집어삼키며 밤하늘이 붉게 물들었고 비명이 초원을 가득 채웠습니다. 메르키트의 전사들은 갑작스러운 기습에 혼란에 빠졌고 태무진의 군대는 파도처럼 그들을 휩쓸었습니다. 칼이 부딪히는 소리, 화살이 날아가는 소리, 그리고 승리의 함성이 한데 뒤섞여 초원을 뒤흔들었죠. 결과는 단순했습니다. 승리. 그는 아내 보르테를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이 전투를 통해 사람들이 보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 다르다. 그는 전리품을 혼자 차지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싸운 모든 사람들에게 고르게 나눠주었죠. 자신보다 부하들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이름이 초원에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의 생각도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되찾기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그는 더 이상 빼앗기는 쪽이 아니라 빼앗는 쪽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초원의 주인이 된다. 그 순간부터 그의 전쟁은 끝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그가 믿었던 사람들 사이에서 이미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자무카의 눈빛에는 미묘한 경쟁심이 스며들었고 온칸의 미소 뒤에는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초원의 바람은 이미 새로운 피해 냄새를 맡고 있었죠. 소년 태무지는 이제 진짜 전사의 길로 한 걸음 더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는 아직 아무도 알지 못하는 거대한 제국의 그림자가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장, 깨진한다, 피로 새긴 승리. 그의 이름은 점점 초원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와 함께 싸우고 싶어 했고 그 밑으로 들어오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빠르게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와 함께 시작했던 사람, 가장 가까웠던 사람, 자무카. 자무카는 태무진과 어릴 적부터 함께 웃고 울며 자란 진짜 형제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들은 어린 나이에 피를 섞어 의형제를 맺었고 우리는 영원히 한 몸이라고 맹세했죠. 자무카는 뛰어난 전사였습니다. 활을 다루는 솜씨는 초원에서 손꼽혔고 말을 타고 달리는 모습은 바람처럼 자유로웠습니다. 카리스마 넘치는 목소리와 날카로운 눈빛으로 많은 전사를 끌어모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누가 더 위인가라는 뜨거운 경쟁심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전통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었다. 귀족의 피, 신분의 높낮이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고 피가 곧 힘이라고 믿었습니다. 태무진이 평민과 노예 출신까지
받아들이는 것을 볼 때마다 자무카의 가슴 속에서는 질투와 분노가 서서히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 그 관계를 더욱 복잡하게 만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옹칸 토오르칸. 그는 케레이트족의 강력한 지도자였고 태무진의 아버지 예수게이와 의형제를 맺은 사이였습니다. 옹칸은 태무진에게 아버지 같은 존재였지만 그의 진짜 얼굴은 차가운 정치꾼이었습니다. 그는 몽골 초원 전체를 자신의 손아귀에 넣고 싶어 했습니다. 태무진을 이용해 강한 세력을 만들고 결국 초원의 모든 부족을 케레이트 아래에 두려는 야심찬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미소 뒤에는 언제나 내가 이득을 볼 수 있는가라는 날카로운 저울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 세 사람의 관계는 처음에는 단단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균열은 서서히 그러나 치명적으로 벌어졌습니다. 자무카의 부족에서조차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향한 곳은 바로 태무진이었습니다. 태무진은 신분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귀족이든 평민이든 노예 출신이든 상관없었습니다. 능력이 있으면 누구든 받아들였고 전리품을 공평하게 나눴습니다. 그건 초원에서 거의 혁명 같은 일이었죠. 반대로 자무카는 전통을 지키는 쪽이었습니다. 그 차이가 서서히 날카롭게 균열을 만들었습니다. 자무카는 그걸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사람들이 떠나는 것을 보면서 분노가 쌓였습니다. 결국 그는 결정을 내립니다. 전쟁, 서로를 향해 칼을 들게 됩니다. 첫 번째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날 초원은 피로 물들었습니다. 자무카의 군대는 숫자와 경험에서 압도적이었습니다. 새벽 안개가 짙게 깔린 초원 위로 자무카의 기병들이 검은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말발굽 소리가 천둥처럼 울리고 화살비가 하늘을 가득 메웠습니다. 태무진은 필사적으로 싸웠지만 병력의 차이와 전투 경험이 부족한 탓에 결국 패배했습니다. 그의 군대는 산산조각나 흩어졌고 그는 소수의 부하들과 함께 겨우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초원은 패배자의 피로 붉게 물들었고 바람은 그의 이름을 조롱하는 듯 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겼는데도 자무카에게 사람이 모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선택한 방식 때문이었습니다. 포로들을 잡아 끔찍하게 죽였습니다. 사람들을 끓는 물에 넣어 처형하고 살아있는 채로 가죽을 벗기고 말발굽으로 짓밟았습니다. 그 장면을 본 사람들은 맹서리를 치며 깨달았습니다. 저건 우리가 따를 사람이 아니다. 반대로 패배한 태무진은 달랐습니다. 그는 사람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그는 단순히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끌어당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두 번째 싸움이 벌어집니다. 이번에는 태무진이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싸우지 않았습니다. 지형을 선택하고 타이밍을 잡고 전술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는 밤을 이용해 산맥을 우회했고 새벽 안개가 가장 짙을 때 기습을 감행했습니다. 말발굽 소리가 천둥처럼 울리며 초원을 뒤흔들었고 불화살이 하늘을 가르며 자무카의 진영을 집어삼켰습니다. 비명이 초원을 가득 메웠고 칼이 부딪히는 쇳소리가 귀를 찔렀습니다.
태무진은 직접 선두에 서서 적진을 돌파했습니다. 그의 창이 번뜩일 때마다 적의 피가 초원을 적셨고 그의 함성은 부하들의 가슴을 불태웠습니다. 안개 속에서 그의 군대는 한 마리 늑대떼처럼 자무카의 진용을 물어뜯었습니다. 결국 승리했습니다. 자무카는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이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집니다. 도망친 자무카를 그의 부하들이 붙잡아 태무진에게 넘겨버렸습니다. 보상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순간 모두가 예상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제 자무카는 죽는다. 하지만 태무진의 선택은 달랐습니다. 그는 먼저 부하들을 처형했습니다. 자신의 주군을 배신한 자들은 용서할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무카를 마주했습니다. 한때 형제였던 사람, 함께 꿈을 꾸던 사람, 피를 섞어 영혼을 맹세했던 사람. 그는 자무카를 고통스럽게 죽이지 않았습니다. 피를 흘리지 않는 방식으로 목을 조르지 않고 칼을 대지 않고 그저 조용히 죽게 했습니다. 그게 그 시대에서의 마지막 예의였습니다. 그 순간 그의 마지막 인간적인 관계도 끝나버렸습니다. 이제 그는 완전히 혼자가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갑니다. 초원의 바람은 이제 그의 이름을 더 크게, 더 무섭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5장 쥐와 까마귀, 움직이는 죽음. 자무카가 사라진 이후 초원에는 더 이상 그를 막을 존재가 없었습니다. 바람은 텅 빈 하늘을 가로지르며 그의 이름을 속삭였고 초원은 한동안 고요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것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깨닫고 있었습니다. 혼자 싸워서는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초원의 바람은 혼자서는 결코 제국이 될 수 없다는 진리를 그는 피로 새긴 패배를 통해 뼈저리게 배웠죠. 그래서 그는 사람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단순한 병사가 아니라 자신과 함께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을요. 그는 능력만 있다면 신분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노예 출신도 평민도 심지어 적의 자식까지도 자신의 깃발 아래로 끌어들였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한 사람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직 어린 소년, 이름은 수부타이. 그는 귀족도 아니었고 유명한 전사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대장장이의 아들, 숲에서 사는 평범한 우량카이 부족 출신이었죠. 고작 14살의 나이로 홀로 칭기스칸의 천막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필요하다면 쥐가 되어 거두어 드리겠습니다. 검은 까마귀가 되어 밖에 있는 것을 모아드리겠습니다. 부드러운 덮개가 되어 대칸을 덮어드리겠습니다. 두툼한 바람막이가 되어 집을 가려드리겠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충성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일이든 해내겠다. 그런 불타는 포부이자 어린 늑대의 맹세였습니다. 초원의 바람이 그 목소리를 실어 나르는 순간 칭기스칸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그 어린 그림자를 자신의 곁에 두었습니다. 처음 맡은 역할은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경호, 그저 천막문 밖에서 밤낮 없이 대칸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아직 천막 안까지 들어올 자격은 없었지만 그곳이야말로 초원의 가장 치열한 수업장이었죠. 수부타이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모든 것을 배웠습니다. 대칸이 속으로 중얼거리는 한마디 한마디가
그에게는 살아있는 교과서였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시작됩니다. 수부타이는 처음으로 전장에 나섰습니다. 그의 첫 실전은 메르키트를 향한 복수전이었습니다. 그날 밤 초원은 이미 피해 냄새를 맡고 있었습니다. 수부타이는 30살이 되던 해 칭기스칸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날 짐승이 되어 하늘로 날아오르면 너는 송골매가 되어 낚아채라. 땅 토끼가 되어 땅을 파고 들어가면 너는 개가 되어 두들겨 찾아내 잡아라. 그는 그 명령을 문자 그대로 실행했습니다. 수부타이는 치밀한 함정을 파놓았습니다. 정찰병을 보내 아이들 장난감과 가족의 흔적을 일부러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메르키트는 그저 도망치는 유목민이라고 방심했습니다. 그 순간 수부타이의 군대가 그림자처럼 덮쳤습니다. 밤이 되자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메르키트의 진영은 불길에 휩싸였고 비명이 초원을 가득 메웠습니다. 수부타이는 끝까지 추격했습니다. 강을 건너려던 메르키트 잔당을 덮쳐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남김없이 쓸어버렸습니다. 칼이 살을 가르는 소리, 화살이 몸을 꿰뚫는 둔탁한 소리, 그리고 피가 강물을 붉게 물들이는 광경이 초원을 한동안 지옥으로 만들었습니다. 시체가 삶을 이루고 강물은 한동안 붉은색으로 흐르며 죽은 자들의 마지막 비명을 실어나갔습니다. 그는 단 한 명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도망치는 여자와 아이들까지 끝까지 쫓아가 칼날로 그들의 숨을 끊었습니다. 그날 이후 14살의 어린 겸호원은 칭기스칸의 4마리 개 중 가장 무서운 늑대가 되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처음으로 진짜 피가 묻었고 그 피는 그를 완전히 다른 존재로 바꿔놓았습니다. 인간이 흐르고 어느 순간 그는 더 이상 겸호병이 아니었습니다. 전장을 설계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방식은 단순했습니다. 정면으로 싸우지 않는다. 적을 속인다. 일부러 약한 척하고 일부러 도망가고 적이 따라오게 만든다. 그리고 그 순간 뒤를 돌아 화살을 쏜다. 적은 이미 늦었습니다. 그는 싸움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기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술은 몽골군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이제 그들은 단순한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움직이는 함정이었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속도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작고 강인한 몽골말 위에서 먹고 쉬고 이동했습니다. 하루에 100km 이상을 달릴 수 있었고 적이 도망쳐도 소용없었습니다. 결국 잡혔고 끝까지 쫓았습니다. 이제 전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싸움이 아니라 사냥이 되어버린 겁니다. 칭기스칸은 이 모든 것을 보면서 확신합니다. 이제 된다. 혼자가 아니라 이들과 함께라면 세상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항상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수부타이. 그는 단순한 장수가 아니었습니다. 전쟁 자체를 다르게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14살의 어린 경호병은 어느새 초원의 가장 무서운 늑대가 되어 있었죠. 그리고 그 순간부터 몽골군은 막을 수 없는 존재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6장 피와 철로 새긴 시스템. 이제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군대도 평범한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무서운 선택을 합니다. 군대를 시스템으로 바꿉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배신할 수 있고 감정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하지만 시스템은 다릅니다. 시스템은 배신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몽골 전체를 완전히 다시 쪼갰습니다. 기존의 부족을 모두 해체했습니다. 가문도 혈연도 전통도 의미 없게 만들었습니다. 오랜 세월 초원을 지켜온 피의 끈을 그는 단칼에 잘라냈어요. 초원은 한동안 피와 바람만이 울부짖었습니다. 대신 새로운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오직 하나, 능력. 그는 사람들을 다시 묶기 시작했습니다. 10명 단위. 그게 하나의 팀이 됩니다. 그 10개가 모이면 100명, 다시 모이면 1000명. 그렇게 군대를 구성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조직이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감시하는 구조였습니다. 누군가 하나라도 무너지면 전체가 책임집니다. 그리고 그 규칙은 단순했습니다. 전투에서 도망간다. 그럼 그 사람만 죽는 게 아닙니다. 같은 부대 전체가 죽습니다. 10명이 도망가면 100명이 죽습니다. 단 한 명이 살아 돌아와도 함께 싸우지 않았다면 죽습니다. 이건 명령이 아니라 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법은 절대 예외가 없었습니다. 이 법의 잔인함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한 번은 전투 중에 단 한 명의 병사가 공포에 질려 도망쳤습니다. 그 결과 그의 10명 팀 전체가 끌려나와 말발굽아리에 깔려 짓밟혔습니다. 비명이 초원을 가득 메웠고 이 산에 뼈가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피가 진흙처럼 땅을 적셨습니다. 그들의 가족까지 끌려와 배신자의 씨앗이라는 이름으로 같은 처벌을 받았죠. 초원은 그날 한동안 사람들의 신음과 피비린내로 가득 찼습니다. 그 광경을 본 병사들은 2번 다시 도망칠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집단 체림은 단순한 처벌이 아니었습니다. 공포를 통해 모든 사람을 하나의 철의 사슬로 묶는 시스템이었습니다. 한 명의 약함이 10명의 죽음을 부르고 10명의 죽음이 100명의 공포를 낳았습니다. 초원의 법은 이제 피로 새겨진 철칙이 되었습니다. 그는 공포만으로 군대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보상도 철저하게 줬습니다. 전쟁에서 이기면 전리품은 왕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병사들의 것이었습니다. 그는 직접 나눠줬습니다. 더 많이 싸운 사람, 더 잘한 사람에게 더 많이 줬습니다. 그 순간 군대가 바뀝니다. 이건 더 이상 억지로 싸우는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미쳐서 싸우는 군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살기 위해 싸우고, 더 가지기 위해 싸우고, 더 올라가기 위해 싸웁니다. 그는 또 하나를 깨닫습니다. 출신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 귀족이든 노예 출신이든 능력만 있으면 올라갈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10명을 잘 이끄는 사람은 100명을 맡기고 100명을 잘 이끄는 사람은 1000명을 맡깁니다. 그렇게 누구든 올라갈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 시스템 속에서 다른 장군들의 충성도 빛을 발했습니다. 젤메는 칭기스칸이 독화살을 맞았을 때 상처를 입으로 빨아 독을 빼내며 내가 죽더라도 데칸을 지키겠다고 외쳤습니다. 보호르추는 적진 한복판으로 뛰어들어 데칸의 말을 구해 목숨을 바쳤고
칠라오는 패배의 순간에도 끝까지 데칸을 호위하며 우리는 내게 영원히 내 발밑에서 짓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들의 충성은 혈연이 아니라 능력과 보상 그리고 철의 법으로 다져진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사람들은 그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원해서 그의 밑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군대는 이제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됩니다. 감정이 없는 군대, 멈추지 않는 군대, 그리고 끝까지 쫓는 군대, 그 누구도 도망칠 수 없는 군대. 이제 그들은 준비가 끝났습니다. 초원을 넘어 세상으로 나갈 준비가. 그리고 그 첫 번째 목표가 정해집니다. 하지만 그곳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상대였습니다. 성벽이 하늘을 찌르고 수백만의 백성이 숨쉬는 거대한 제국, 바로 금나라였습니다. 초원의 늑대들은 이제 철과 피로 새긴 시스템이 되어 세상을 향해 이를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그 이빨은 이미 세상의 목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7장 불의 제국 안에서부터 무너지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군대는 완성됐고 전술도 준비됐고 사람도 모였습니다. 남은 건 하나. 어디를 먼저 무너뜨릴 것인가? 그의 선택은 분명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 그리고 가장 위협적인 곳, 서하 근주도인가 초원 바로 옆에 자리 잡은 나라였습니다. 풍부한 자원과 전략적인 위치를 가진 곳이었죠. 그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군대를 움직였습니다. 속도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말 위에서 먹고 말 위에서 자고 계속 이동했습니다. 하루에 100km가 넘는 거리를 먼지 구름을 일으키며 달려갔어요. 서하 군대는 제대로 대응할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그들은 성벽 위에서 몽골군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그저 입을 벌린 채로 서 있을 뿐이었죠. 결과는 간단했습니다. 항복. 그들은 싸우기 전에 이미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의 진짜 목표는 따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금나라, 당시 동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 중 하나, 막대한 자원과 거대한 성벽을 가진 국가였습니다. 정면으로 싸우면 쉽지 않은 상대였죠. 하지만 그는 정면으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항상 그랬듯이 방법을 바꿨습니다. 그는 먼저 고비 사막을 가로질렀습니다. 사람들이 죽음의 바다라고 부르던 그 사막을 3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단숨에 넘었습니다. 물 한 모금 없이 보급 없이 오직 말의 힘과 철의 의지만으로 금나라는 몽골군이 사막을 건너올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수도 근처에 군대를 모아놓고 성벽 뒤에서 버티면 된다고 자신만만해했습니다. 여기서 칭기스칸은 또 하나의 독창적인 전술을 썼습니다. 바람잡이 수부타이에게 동쪽 장성을 공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수부타이는 미끼가 되어 금나라의 시선을 끌었고 그 사이 칭기스칸 본대는 서쪽을 돌아 성벽을 우회했습니다. 금나라 군대는 뒤늦게 알아차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평원에서 양쪽에서 포위당한 금나라는 대패했습니다. 피가 강물을 붉게 물들이고 성벽은 먼지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금나라는 결국 성 안으로 들어가 버티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문을 닫고 식량을 쌓고 시간을 끌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여기서 대부분의 군대는 막혔습니다. 하지만 그는 달랐습니다. 그는 싸우지 않고 무너뜨리기로 합니다. 어느 날 금나라 성안으로 이상한 제안이 들어옵니다. 제비와 고양이를 보내라. 말도 안 되는 요구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모든 것을 무너뜨렸습니다. 며칠 후 성안에서 불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불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커졌습니다. 곳곳에서 동시에 불이 났죠. 그 불은 제비와 고양이의 꼬리에 붙어 있었습니다. 칭기스칸은 포로로 잡은 제비와 고양이 수천 마리의 꼬리에 기름에 적신 천조각을 묶고 불을 붙였습니다.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자신들의 집, 둥지, 성안으로 돌아갔습니다. 지붕 위 창고안, 병영안, 한, 궁전안. 불은 안에서부터 피어났고 금나라의 화려한 성은 스스로를 집어삼키기 시작했습니다. 밖에서는 단 한 번의 공격도 하지 않았습니다. 안에서부터 무너졌습니다. 그는 벽을 부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생각을 부쉈습니다. 화염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는 밤, 금나라의 병사들은 성벽 위에서 자신들의 도시가 타오르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명이 바람을 타고 초원까지 퍼졌고 연기는 하늘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들은 결국 문을 열었습니다. 항복.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연습이었다는 것을. 더 큰 전쟁을 위한, 그리고 그 다음 목표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상대였습니다. 이제 전쟁은 국가 단위가 아니라 세계를 상대로 시작됩니다. 초원의 늑대들은 불과 피로 새긴 시스템을 앞세워 유라시아의 심장을 향해 이를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그 첫 울음소리는 이미 세상의 뼈를 울리고 있었습니다. 8장 지옥의 군대 서쪽으로.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왕을 잡았고 나라를 무너뜨렸습니다. 보통이라면 여기서 돌아갔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계속 나아갔습니다. 더 서쪽으로. 그리고 마침내 새로운 세계와 마주합니다. 유럽. 당시 사람들에게 거의 끝이라고 여겨지던 땅. 강력한 기사들, 두꺼운 갑옷, 거대한 군대. 그들은 자신들이 이길 거라고 믿었습니다. 처음에는 실제로 그렇게 보였습니다. 전투가 시작되자 몽골군이 밀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말에서 떨어지고 뒤로 물러나고 도망치는 모습까지 보였어요. 유럽 기사들은 확신했습니다. 이겼다. 그리고 추격을 시작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그들은 너무 깊이 들어왔습니다. 너무 멀리 쫓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몽골군이 멈춥니다. 뒤를 돕니다. 그리고 화살을 쏩니다. 한 발이 아닙니다. 수십 발, 수백 발. 비처럼 날아옵니다. 도망치던 군대가 아니라 유인하고 있던 군대였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레그니차 전투의 그날, 초원은 지옥이 되었습니다. 유럽연합군의 기사들은 무거운 철갑을 입고 자신만만하게 돌진했습니다. 그들의 창은 하늘을 찌를 듯 높았고 방패에는 화려한 문장이 빛났습니다. 하지만 몽골군은 갑자기 방향을 틀었습니다. 말 위에서 몸을 반쯤 돌린 채 파르티안 사격을 퍼부었습니다. 화살은 갑옷의 틈새, 목, 눈, 팔꿈치를 정확히 파고들었고 기사들은 비명을 지르며 말에서 떨어졌습니다.
피가 풀을 적시고 부서진 창과 투구가 산처럼 쌓였습니다. 그들은 도망치려 했지만 무거운 철갑은 그들을 더디게 만들었고 몽골군은 끝없이 돌아와 화살을 쏘았습니다. 한 번 또 한 번 끝없이 말발굽 소리가 천둥처럼 울리고 비명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결국 매그니차 평원은 죽은 기사들의 시체와 부서진 철갑으로 뒤덮였습니다. 전투가 끝난 뒤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지휘관의 목을 잘라 창에 꽂고 행진합니다. 포로들의 귀를 하나하나 잘라 수만 개의 귀를 자루에 담았습니다. 그 숫자를 세기 위해서였습니다.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귀를 들고 몽골군은 웃으며 행진했습니다. 그 장면을 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건 인간이 아니다. 지옥에서 온 군대다. 그 소문은 순식간에 퍼집니다. 도시들은 싸우기도 전에 흔들립니다. 사람들은 문을 열지 고민합니다. 싸우면 죽고 흥복하면 살 수도 있습니다. 전쟁이 아니라 공포가 세상을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계속 나아갑니다. 폴란드를 지나 헝가리를 무너뜨리고 마침내 오스트리아 근처까지 도달합니다. 이제 유럽 전체가 위험했습니다.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계속 승리하던 그들이 갑자기 멈춥니다. 그리고 돌아갑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왕이 죽었다. 그들의 중심이었던 칸, 우구데이 칸이 죽었다는 소식. 1241년 12월 멀리 몽골에서 날아온 그 한 통의 전령이 전 유럽을 구했습니다. 우구데이 칸의 죽음은 몽골 제국 전체에 거대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새로운 칸을 선출하기 위한 권력 투쟁이 시작되었고 수부타이와 바투를 비롯한 모든 장군들은 서둘러 본국으로 귀환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오스트리아를 코앞에 두고 있었지만 칸의 죽음이라는 한 가지 이유로 세상을 무너뜨리던 군대가 돌아갔습니다. 유럽은 살아남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하늘을 보며 두려워합니다. 언제 다시 그들이 올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 공포는 수백 년 동안 유럽의 꿈속에 남았고 황금의 군대라는 이름으로 전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포의 시작에는 항상 같은 이름이 남아 있었습니다. 칭기스칸, 초원의 바람은 이제 유럽의 하늘까지 피의 노래를 실어 나르고 있었습니다. 그 노래는 오랫동안, 아주 오랫동안 멈추지 않았습니다. 9장, 지옥의 군대 서쪽으로.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왕을 잡았고 나라를 무너뜨렸습니다. 보통이라면 여기서 돌아갔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계속 나아갔습니다. 더 서쪽으로, 그리고 마침내 새로운 세계와 마주합니다. 유럽, 당시 사람들에게 거의 끝이라고 여겨지던 땅. 강력한 기사들, 두꺼운 갑옷, 거대한 군대. 그들은 자신들이 이길 거라고 믿었습니다. 1241년 봄, 몽골군은 이미 러시아를 초토화시키고 동유럽의 문을 부수고 들어왔습니다. 수부타이와 바투가 이끄는 10만에 달하는 대군은 두 갈래로 갈라져 유럽을 동시에 짓밟았습니다. 한쪽은 폴란드를, 다른 한쪽은 헝가리를 향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정복이 아니라 대륙 전체를 공포로 물들이기 위한 계획된 공세였습니다. 레그니차 전투의 그날,
평화는 순식간에 지옥이 되었습니다. 1241년 4월 9일 폴란드 레그니차 근처 폴란드 공작 헨리 2세가 이끄는 연합군은 독일 기사단, 템플러 기사단, 보헤미아 병력까지 합쳐 약 3만 명의 대군을 모았습니다. 그들은 철갑을 두르고 긴 창을 세우고 신의 군대라며 자신만만하게 돌진했습니다. 몽골군은 처음에는 밀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말에서 떨어지고 뒤로 물러나고 도망치는 모습까지 보였어요. 유럽 기사들은 확신했습니다. 이겼다. 그리고 추격을 시작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그들은 너무 깊이 들어왔습니다. 너무 멀리 쫓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몽골군이 멈춥니다. 뒤를 돕니다. 그리고 화살을 쏩니다. 한 발이 아닙니다. 수십 발, 수백 발. 비처럼 날아옵니다. 도망치던 군대가 아니라 유인하고 있던 군대였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말 위에서 몸을 반쯤 돌린 채 파르티안 사격을 퍼부었습니다. 화살은 갑옷의 틈새, 목, 눈, 팔꿈치를 정확히 파고들었고 기사들은 비명을 지르며 말에서 떨어졌습니다. 피가 풀을 적시고 부서진 창과 투구가 산처럼 쌓였습니다. 그들은 도망치려 했지만 무거운 철갑은 그들을 더디게 만들었고 몽골군은 끝없이 돌아와 화살을 쏘았습니다. 한 번 또 한 번 끝없이 말발굽 소리가 천둥처럼 울리고 비명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결국 레그니차 평원은 죽은 기사들의 시체와 부서진 철갑으로 뒤덮였습니다. 전투가 끝난 뒤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지휘관의 목을 잘라 창에 꽂고 행진합니다. 포로들의 귀를 하나하나 잘라 수만 개의 귀를 자루에 담았습니다. 그 숫자를 세기 위해서였습니다.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귀를 들고 몽골군은 웃으며 행진했습니다. 그 장면을 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건 인간이 아니다. 지옥에서 온 군대다. 그 소문은 순식간에 퍼집니다. 도시들은 싸우기도 전에 흔들립니다. 사람들은 문을 열지 고민합니다. 싸우면 죽고 흥복하면 살 수도 있습니다. 전쟁이 아니라 공포가 세상을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계속 나아갑니다. 폴란드를 지나 헝가리를 무너뜨리고 마침내 오스트리아 근처까지 도달합니다. 이제 유럽 전체가 위험했습니다.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계속 승리하던 그들이 갑자기 멈춥니다. 그리고 돌아갑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왕이 죽었다. 그들의 중심이었던 칸, 우구데이 칸이 죽었다는 소식. 1241년 12월 멀리 몽골에서 날아온 그 한 통의 전령이 전 유럽을 구했습니다. 우구데이 칸의 죽음은 몽골 제국 전체에 거대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새로운 칸을 선출하기 위한 권력 투쟁이 시작되었고 수부타이와 바투를 비롯한 모든 장군들은 서둘러 본국으로 귀환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오스트리아를 코앞에 두고 있었지만 칸의 죽음이라는 한 가지 이유로 세상을 무너뜨리던 군대가 돌아갔습니다. 유럽은 살아남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하늘을 보며 두려워합니다. 언제 다시 그들이 올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 공포는 수백 년 동안 유럽의 꿈속에 남았고 황금의 군대라는 이름으로 전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포의 시작에는 항상 같은 이름이 남아 있었습니다. 칭기스칸, 초원의 바람은 이제 유럽의 하늘까지 피의 노래를 실어 나르고 있었습니다. 그 노래는 오랫동안, 아주 오랫동안 멈추지 않았습니다. 10장, 바람이 삼킨 제국. 그는 거의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초원을 통일했고 제국을 만들었고 세계를 흔들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도 한 가지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죽음. 그날은 생각보다 조용하게 찾아옵니다. 1227년 그는 다시 전쟁에 나서고 있었습니다. 서하. 이미 1209년에 한 번 항복시켰던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서하 왕은 몽골의 호레즘 원정에 군대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배신이었습니다. 칭기스칸은 병든 몸임에도 직접 군대를 이끌고 서하를 다시 공격했습니다. 이 원정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서하를 완전히 지도에서 지워버리고 그의 실크로드의 길목을 자신의 손에 넣으려는 마지막 대정복의 일부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전장에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었음에도 직접 움직였어요. 말 위에서 바람을 가르며 초원의 늑대처럼 앞장서서 달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말에서 떨어집니다. 작은 사고였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치명적이었습니다. 몸이 망가지고 열이 오르고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끝이 왔다.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전쟁은 계속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 명령을 내립니다. 내 죽음을 알리지 마라. 그 한마디였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그가 죽었다는 사실이 퍼지면 지금까지 굴복했던 나라들이 다시 반란을 일으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죽음은 숨겨집니다. 아주 철저하게 전쟁은 그가 살아있는 것처럼 계속됩니다. 병사들은 데칸이 아직 숨쉬고 있다고 믿었고 그 믿음이 그들을 더 잔인하고 더 빠르게 만들었습니다. 서하의 도시들은 차례차례 불타올랐고 마지막 왕은 칭기스칸의 군대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난 뒤 그는 조용히 사라집니다. 하지만 그의 마지막은 그의 삶처럼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묻는 과정에서 그 비밀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무덤을 맞는 사람들, 그들은 모두 죽임을 당합니다. 위치를 아는 사람이 남아있으면 안 됐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비명은 초원의 바람에 묻혔고 피는 땅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흙을 두껍게 덮고 수만 마리의 말들을 달리게 합니다. 흔적을 완전히 지워버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위에 나무를 심습니다. 그곳은 그냥 평범한 땅이 됩니다. 바람이 불고 풀이 자라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평범한 언덕. 그렇게 그는 사라집니다. 어디에 묻혔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까지도 현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탐험가와 과학자들이 그의 무덤을 찾으려 했습니다. 미국 NASA의 위성은 헨티 산맥 일대를 스캔했고 지하 레이더와 드론이 밤낮 없이 땅을 파헤쳤습니다. 몽골 정부는 그 지역을 철저히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발굴 자체를 금지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는 여전히 살아서 초원을 지키고 있다고 말하고 어떤 이들은 그의 무덤은
불우한 칼둔산의 어떤 동굴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증거도 그 어떤 유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상을 뒤흔들었지만 자신의 마지막은 세상에서 완전히 지워버렸습니다. 그의 무덤은 초원의 일부가 되었고 그의 영혼은 바람이 되어 영원히 초원을 달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나의 시대가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진짜는 이제부터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남긴 것은 단순한 제국이 아니었습니다. 피와 철로 새긴 시스템, 능력으로 움직이는 군대, 그리고 끝없이 이어질 세계 정복의 불씨였습니다. 그 불씨는 그의 아들들과 손자들을 통해 더 멀리 더 크게 타올랐고 결국 유라시아의 절반을 붉은 불들로 물들였습니다. 그는 죽었지만 그의 제국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헤엄을 타고 시간을 넘어 미준을 뚫고 영원히 울려 퍼졌습니다. 칭기스칸 11장 바람이 남긴 불씨. 그는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가 만든 것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그의 아들들 그리고 그의 후계자들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전쟁은 계속됐고 영토는 더 넓어졌습니다. 우구데이 칸은 아버지의 유지를 이어 금나라를 완전히 멸망시켰고 수부타이와 바투는 러시아를 초토화시킨 뒤 동유럽까지 밀고 들어갔습니다. 레그니차와 모이 전투에서 유럽 기사단을 산산조각 맺고 키예프는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지도 위를 보면 거의 절반이 그들의 땅이 되었습니다. 러시아의 설원부터 중국의 황하, 페르시아의 사막, 헝가리의 평원, 심지어 오스트리아 근처까지 한때 초원의 작은 부족이었던 그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제국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제국은 동쪽의 태평양부터 서쪽의 다뉴브 강까지, 북쪽의 시베리아부터 남쪽의 페르시아만까지 거의 3천만 평방킬로미터에 달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정복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연결해버린 사건이었습니다. 끊어져 있던 길들이 이어졌습니다. 동쪽과 서쪽이 처음으로 하나로 연결되었습니다. 그 연결의 중심에 선 사람이 있었습니다. 쿠빌라이 칸. 1260년 그는 대칸이 되었고 1271년에는 원나라를 건국했습니다. 그는 베이징을 대도 삼아 세계에서 가장 화려한 수도로 만들었습니다. 황금으로 뒤덮인 궁전, 넓은 운하, 종이로 만든 동교초이 처음으로 유통되었습니다. 그는 남송을 1279년에 완전히 정복하며 중국 전체를 손에 넣었고 제국을 동서양을 아우르는 거대한 연결망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쿠빌라이의 궁정은 세계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1275년 베네치아의 젊은 산인 마르코 폴로가 그 궁정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17년 동안 쿠빌라이의 곁에서 머물며 제국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가 본 것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쿠빌라이 칸의 제국은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부유하며 가장 잘 다스려지는 나라이다. 마르코 폴로가 기록한 동방견문록은 유럽의 몽골의 존재를 처음으로 알렸습니다. 그가 전한 이야기는 유럽 사람들에게 황금의 도시와 세계의 중심이라는 전설을 남겼습니다. 몽골 제국은 단순한 정복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팍스 몽골리카 몽골의 평화를 가져왔습니다. 실크로드는 더 이상 위험한 모험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역참이 곳곳에 세워졌고 하루에 수백 킬로미터를 달리는 전령들이 대륙을 가로질렀습니다. 중국의 비단과 도자기가 유럽으로, 유럽의 유리와 은화가 동쪽으로, 인도의 향신료와 페르시아의 과학, 아랍의 수학이 모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종교 관용이 처음으로 실현되었습니다. 기독교, 이슬람, 불교, 유교, 심지어 유대교까지 모두 자유롭게 신앙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화약, 인쇄술, 나침반, 종이, 지폐 같은 기술이 몽골의 손을 통해 서쪽으로 퍼져나갔고 유럽의 르네상스와 대항해 시대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결코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도시가 사라졌고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름도 남지 못한 채 지워진 사람들. 그 숫자는 기록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소원은 피로 물들었고 강물은 한동안 붉게 흘렀으며 하늘은 연기로 가득 찼습니다. 그 파괴의 규모는 인류가 이전에 본 적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도 묻습니다. 그는 영웅이었을까요? 아니면 괴물이었을까요? 한쪽에서는 말합니다. 그는 세상을 연결한 사람이다. 또 다른 쪽에서는 말합니다. 그는 세상을 파괴한 사람이다. 둘 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는 두 가지를 모두 해냈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없던 한 소년, 버려지고 굶주리고 살기 위해 사람을 죽였던 아이. 그가 어떤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이 어디까지 이어졌는지 그게 이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그는 초원의 바람처럼 살았고 초원의 바람처럼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불씨는 여전히 타오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숨쉬고 이동하고 서로를 연결하는 이 세계 자체가 그 불씨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지금 개요? 이 이야기를 들은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는 세상을 만든 사람일까요? 아니면 세상을 무너뜨린 사람일까요? 당신의 생각을 마음속에 새겨보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잠들기 전 듣는 역사 이야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